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7월 7일 월요일이고요. 계속 덥습니다. 근데 사람만 더운 게 아니고 축산농가도 비상이더라고요. 네. 가축들도 너무너무 더워하니까. 그렇죠. 무더위에 지치는 건 정말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뿐 아니라요. 이번 주 내내 이 더위의 기세가 상당하다고 하니까요. 한 주의 시작 그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건강하고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가 새로 시작된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관세 시한폭탄 될까입니다. 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를 둘러싼 긴장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현지 시각으로는 내일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9일 새벽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지금 유럽연합이나 일본과의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느 쪽으로든 튈 수 있는 폭탄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다들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국의 상호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에 서명했다며 12개국에 보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유예 기간 전에 미국과 협상을 타결 지으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장에선 이른바 이 타코라고 해서 트럼프는 막판에 물러선다 이런 속설이 있어서 유예 기한이 연장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측 불허입니다. 만약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관세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코스피는 연고점을 찍었다가 하루 만에 2% 가까이 빠지면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도 좀 여전히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3일에 3,11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다음날 바로 3,050선까지 밀리면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전형적인 숨고르기 장세인데요. 그동안 짧은 기간에 워낙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조선이나 방산, 원전 같은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급등한 업종들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돈다면 조정 후에 반등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또 증시에 희망을 갖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소비 쿠폰 지급 등 이른바 민간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증시의 하단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정책이 구체화되면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사례도 과거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정책 기대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고 이 두 개가 팽팽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겠네요.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이번 1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고요. 난민 인정자까지 포함됩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고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3만 원, 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겐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거 신청하는 거죠?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네,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7월 14일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같은 17개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에 개인별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이 사전에 안내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 체크카드, 또 선불카드, 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역화폐는 관할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 지류형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카드의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날부터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기존 포인트와는 별도로 표시가 되고요. 결제 시에는 소비 쿠폰부터 우선 체감되고 잔액은 문자나 앱 알림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최근 소비 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등은 절대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URL이 있는 문자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되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이게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요? 네, 2차 소비 쿠폰은 9월 2일부터 지급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요. 단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고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놓치지 마시고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위기의 소아외과입니다. 최근 소아외과 의사가 줄어들면서 진료 마감 컷이 뭐 1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아이들 진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 아이 수술을 맡을 전문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전국을 떠돌면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게 소아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 자체가 줄었고요. 또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억 원 넘는 의료 소송도 많아서 리스크까지 크다 보니까 기피 현상이 심각한데요.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전국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비뇨의학과 등 전문의 수는 2023년 기준으로 347명으로 전체 소아청소년 의사의 5.5%에 불과한데요. 특히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9.5명뿐인데 그나마도 모두 서울 대형병원 소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소아외과 의사들 절대적으로 그 숫자도 부족하지만 네. 수도권에 다 쏠려 있는 게 또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요, 이 전공의를 양성할 교육 인프라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술실이나 또 마취 장비, 이 복강경 같은 기본적인 의료 시설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또 성인과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소아는 연령이나 체중, 생리적 특성이나 이 마취 위험도 등에서 차이가 커서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부담과 이 자원이 필요한데 현행 수가 체계는 이런 소아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계속 줄고 있고요. 아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아플 때는 돌볼 의사가 없다라는 현장에 자주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출생이다, 뭐 아이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정부 차원에서 네. 이렇다 할 대책 마련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 예산의 10%만 활용해도 6조 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소아 중증도 기반 수가를 신설하거나 또 고난도 수술 인력에 대한 별도 수가를 도입하고 지방 수련 인프라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도 중증도를 반영한 소아청소년 외과 계열 수가를 마련한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아이들이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네, 시스템이 마련돼야 그럼요. 되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 정비가 돼야 되겠다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속도 중독입니다. 속도 중독.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속도 중독? 이게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영상 시청 속도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 영상 볼 때 뭐 1.5배속, 2배속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2배속 시청이 당연한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배속 신청 습관이요,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워털루대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이 전 세계 실험 논문 24편을 종합 분석해 발표한 결과인데요. 영상 시청 속도를 일반 속도 1.25배속, 1.5배속, 2배속, 2.5배속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2배속을 초과하는 시청에서는 전 연령대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상 그 시청 한 영상의 길이도 점점 짧아지고요. 영상을 보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상을 단순히 빠르게 본 것뿐인데 이게 무슨 인지 저하 증상까지 나타날 일인가요? 네,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내용이 생소하거나 복잡할수록 빠른 속도에선 이해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반복적으로 배속 신청을 하면 뇌가 시각적인 피로와 정보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구진은 이런 배속 신청 습관이요, 뇌 회백질의 감소, 즉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1.5배속만 넘어도 기억력과 이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젊은 층도 복잡한 내용일수록 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소하거나 정보량이 많은 영상일수록 배속 신청은 피하고 또 중간중간 휴식과 반복 시청이 오히려 뇌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야, 이게 영상의 속도하고 뇌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듯이 요 속도를 유지하는 영상을 봐야 네. 되겠네요. 요즘에 다 빨리빨리 하니까. 짧아지고 빨라지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푹푹 찌는 더위는 이번 주에도 함께합니다. 더위로 인해서 곳곳에는 꽤 많은 양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지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서울이 32도, 대전 34도, 대구 3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답답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면서 오늘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로 양이 꽤 많겠고요. 일시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직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중부는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는 맑은데요.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일부 안개가 짙겠습니다. 3호 태풍 문과 4호 태풍 다나스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끌어올리는 뜨거운 수증기로 안 그래도 뜨거운 폭염을 더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이 됐습니다. 저게 항상 시각 고지할 때마다 초가 막 움직이니까. 그렇죠. 자, 소개해드리죠.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입니다. 방송인 박슬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그리고 조영은 심리상담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 두 분 소개합니다. 강성신 변호사 또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 왜 이런 노래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는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왜 반대가 끌린다는 말 아시죠? 매사 꼼꼼하고 소극적인 저와는 다르게 화통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 불같은 연애를 한 저희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자기야, 내가 흰색 와이셔츠는 따로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잖아. 같이 돌려서 서치에 물 다 들었어. 이거 봐, 이거 보여? 아우 이 사람 진짜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쪼잔하게 사사건건 잘못을 그렇게 짚어. 당신 지난번에도 내가 밥 먹고 설거지통에 그릇 한 번 안 담가놨다고 일주일 내내 잔소리했잖아. 아우 지겨워 진짜. 아니 자기야, 그거는 자기가 매번 밥 먹고 식탁 위에 그대로 두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말하면 자기가 듣기나 해? 정말 남자가 좀스럽게 진짜 잔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는 늘 그러잖아. 내가 숨 쉬는 것까지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럴 거면 대체 왜 살아? 헤어져. 아이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함께 살아보니 화통하던 아내의 성격은 고집불통이 됐고 장점이던 적극적임은 칠칠맞음으로 변질되더군요. 그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싸우던 저희는 결국 별거를 선택했는데요. 떨어져 있으니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보세요. 야 이세영. 혹시 내 차 가져갔니? 발뺌할 생각 말어. 나 주차장 CCTV 확인 다 하고 오는 길이야. 아니 가져갔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차 렌트 누가 한 거야? 어머머, 어? 어머머. 나 아니야? 어머머. 내가 내 돈 내고 내 명의로 빌렸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차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아이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차래. 여태까지 내가 타고 다닐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별거 하니까 차부터 빼서.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유 나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간다. 당신 절도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뭐? 절도죄? 에? 내 차 내가 가져간 건데 절도죄가 말이 돼? 어? 야, 해봐. 해볼 테면 해봐. 아내는 자신의 차를 제가 도둑질해 갔다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명의로 제 돈을 내고 빌린 차를 아내는 그냥 타고 다녔을 뿐인데 절도죄라뇨.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사실 뭔가 같이 살 때 헤어지기 전까지는 뭐 연인이든 부부든 네 거 내 거 없어요. 그냥 그렇죠. 우리의 것인데 맞아. 헤어지자는 마음을 탁 먹은 순간부터는 이거 어려워집니다. 확실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자 사건은 지난해 1월입니다. 자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 A 씨가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차량 명의는 A 씨였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B 씨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건 5개월 전부터 두 사람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였는데 당시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심지어 팔을 깨물기까지 해서 집행유예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헤어질 결심으로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차량을 가져갔다면서 신고하기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소유권이에요. 네. 근데 남편이 렌트 계약을 했고 렌트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차량을 타고 다닌 건 아내예요. 이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가?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네. 남편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내 소유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지. 원수 오라고 하시죠. 아니. 왜 이러세요? 저만 다른 의견이네요. 네. 남편 소유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돈 낸 사람이 임자다. 그러니까 렌트 계약 자체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남편 소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이게 의견이. 야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네. 야. 오랜만에. 진짜. 예. 예, 제가 자동차 전문 기자잖아요. 자동차는 저죠. 이거 소유권, 이거 남편입니다. 이 명의대로 해야죠. 이거 헤어지는 마당에 네. 이거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도 뭐 돈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은 남편께 맞는 거죠, 이거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름은 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죠. 근데 네. 차량을 실제 사용한 게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잖아요. 이거 이제 사실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아유 그래도 좀 들은 풍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적 소유랑 이 사실상 점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이제 장진택 기자님과 수림 씨는 오죠. 남편 소유다. 남편. 거의 처음 아닙니까?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한 게. 오늘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하자고. 자, 그러면 진짜 네. 의견 뭔지 변호사님 한번 들어주시죠. 두 변호사의 선택은?
또 왔다. 아, 이것도 왔다 갔다 해. 왜? 세모예요. 자, 자동차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명의자가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의 좀 특수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연을 보아하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남편이 네. 차 렌트한 거 누구야? 나 아니야. 내 돈 내고 내가 명의를 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엄밀히 따지면 그 차 주인이 나야. 원래 내 거면 뭘 엄밀히 따져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상황이 조금 특수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아하.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명의만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실혼 부부라고 해도 장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혼이 해소가 됐을 때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위자료 쪽에 문제가 어떤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실제 사건에서는 이 차를 재산 분할할 때 아내가 갖고 가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차가 소유권이 아내한테 있다라는 걸 이 남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그 차를 무단으로 갖고 온 거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부부 사이에 절도죄까지 처벌받을 수 있을지 우리 전문 용어 나옵니다. 법적 상도례. 이 법적 상도례 때문에 이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뭐 절도죄 이거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동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사실혼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가? 그렇죠. 아 맞네. 일단 친족상도례, 어. 친정상도례라고 보통 우리가 아, 표현을 친족이구나. 하는데 네. 맞는 표현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친족상도례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배우자 간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뭐 자식 간에는 절도죄라던가 아. 사기죄라던가 이런 재산상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우리 민법이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두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갑에 요즘은 카드만 갖고 다니는데 네. 현찰도 좀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 지갑에 현찰이 좀 들어있길래 조금 적당히 필요한 정도만 꺼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어허. 그러니까 살짝 얘기했어요. 가져간다. 조용히. 자, 이 사례 보면 이거 제가 절도한 걸까요? 아니죠. 절도한 거네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이 들어온 이 취지를 보면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이 정도 일로 다 지금 절도로 고소하고 법원 간다 그러면 그러네. 너무나도 번잡해지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겠죠.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언니 옷 한 번씩 몰래 꺼내 입은 적 있지 그럼요. 않으세요? 네. 당연히 발생하는 당연하죠. 일이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남의 옷장을 열고 옷을 절도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겠다고 들어온 규정이 이 친족상도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그런 친족상도례 규정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족 간의 일을 이렇게 사사롭게 다 분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세상이 좀 변했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좀 끈끈함의 정도가 덜해졌다고 볼 경우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오히려 더 독하게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액수가 엄청 커졌는데 네. 1, 2만 원이 아니라 몇 억대까지 됐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달라진 사회 문화 관계에 따라서 더 이상 아예 형을 면제하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추후 입법 보완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벌할지 말지를 피해자가 정할 수 있게 하는 취지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해 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안 돼요. 지금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일단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 속의 남편이 결국 이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차량 명의가 남편 그래, 이름인데 남편 이름이잖아. 내 명인데 이게 절도죄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남편의 의사, 고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사건이었는데 저한테 어떤 상담자께서 이제 의뢰가 와가지고 자기 진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거인 줄 알고 우산을 갖고 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경찰에서 전화하고 실제로 이 사건이 기소가 됩니다. 절도죄로. 너무 이분은 진짜 놀라서 자빠질 지경인 거예요. CCTV를 봐라.
내가 내 우산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내가 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하는 거냐. 근데 CCTV를 봤는데 애매해. 이분이 우산을 이렇게 살펴요. 맞아요, 뭔가요.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내게 맞는지 살핀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네. 검사 측에서는 아니다. 자기 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어떤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지가 CCTV에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 사건에서 우리가 빗대어 보자면 네. 이 남자가 확실히 이거는 아내 거다. 응? 이거는 내가 아내한테 원래부터 줄 거였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갖고 왔다면 사실 절도죄의 고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진짜 명의가 내 거고 모든 어떤 소유물의 관계는 명의 따라간다라고 했던 인식이 확고했다면 또 이걸 우리가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데 불법으로 이걸 내가 갖고 오려는 의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또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까?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이 실제 사례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요? 일단 남편 측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 이거 내 차다. 내가 산 거고 내가 지금 쓰려고 갖고 있던 건데 잠깐 이 사실혼 관계 아내에게 열쇠 주고 잠깐 타게 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남편의 사정 어떤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이 아내 측이 지금 이걸 잘 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 측의 어떤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또 쟁점이 됐던 게 그 차 안에 정말 차만 딸랑 있었던 게 아니라 현금이랑요 골프 장갑이랑 뭐 명품 선글라스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한 160만 원 상당의 그런 물품이 들어있는 부분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차량 자체를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절도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내려졌어요. 남편 측에 벌금 8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와우. 하여간 서로 좋을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이고 달이고 다 따다주고 싶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헤어질 때 되면 별이고 달이고 다 가져오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근데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자, 다음 주제는요. 자, 두 번째 사연 역시 노래로 힌트 나갑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이거 트롯이 아닌데 왜 이래?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있어. 분명히 나인데 내가 맞는데 나는 아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자, 제 사진과 이름 훔친 사칭범 어쩌죠? 자세한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요즘 SNS 안 하는 사람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팔로워 늘어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휴대전화만 붙들며 살게 되더군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제가 좀 예쁘거든요. 그렇게 SNS 인플루언서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이 반가. 언제적 비서천사 장혜인 씨 되시죠? 제가 뭐 장님 맞긴 한데 누구세요? 접니다. 조강미남 장진택. 조강미남 진택이 누군데요? 참 엊그제 밤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나눠놓고서는 지금 모른 척하세요. 정말 짓궂으시다 좀.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쪽 알지도 못하고 오늘 처음 이야기 나눈 거거든요. 아니 혹시 저하고 그 다른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장혜인 씨 아니세요? 이 사진 요거 사진 본인 맞잖아요 이거. 어제 저랑 소개팅 어플로 이야기 나눠놓고 자꾸 좀 얘기 많이 나눴는데 자꾸 모른 척하세요. 뭐라고요? 알고 보니 한 소개팅 어플에 저인 척, 제 사진과 이름, 직업, 사는 지역까지 몽땅 도용을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올린 SNS 사진을 마치 본인인 것처럼 여러 소개팅 남성들에게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잡혔는데요. 아니 당신 재용 씨 전 여자친구 맞죠? 지금 그쪽이 저인 척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긴 그래야 우리 재용 씨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잖아. 그 사람이 지금은 여우 같은 너한테 홀려서 나랑 헤어졌지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뭐라고요? 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지 알아요? 모르는 남자들한테 전화해, 문자해. 이거 대체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법적인 처벌 받게 할 거니까
얄미워. 그렇게 아세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저희 사이를 갈라놓겠다고 제 사진과 프로필을 도용해 소개팅 앱에 가입한 거였습니다. 이번 일로 정신적 피해도 너무 크고 법적인 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 다른 사람의 있어. 신분을 도용해서 살아 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자, 20대 여성 A 씨가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뒤에 새 여자친구를 만나자 두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A 씨는 새 여자친구인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B 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소개팅 앱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 B 씨의 SNS 프로필에 있던 사진과 나이, 직업, 키 이런 개인정보를 그대로 입력한 뒤에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남성들과 채팅을 주고받았고요. 심지어 B 씨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결국 B 씨는 모르는 남성들에게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리게 되고요.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자, 결국 A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상상만 하더라도 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신적인 그럼요.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단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 뭐 사진이나 혹은 뭐 SNS 프로필을 도용당하면 이거 초상권 침해로 보는데 이게 지금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초상권 침해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진이나 얼굴, 뭐 신체를 촬영했는데 동의 없이 촬영됐는데 공개가 됐다거나 맞아. 아니면 동의를 했는데 어떤 개인적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 이 사진을 가지고 뭐 물건에 붙여 판다거나 광고에 쓴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동의 안 했는데도 사용하면 이때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할 때는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형법전을 딱 펼쳐보면 초상권 침해라는 죄는 없습니다. 죄가 아니구나. 그렇죠. 초상권 침해는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 뭐 인격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민사상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민사상 배상 청구는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히 좀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참 마땅히 처벌 규정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했다고 하면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도용을 해서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 그럼 사기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전 단계 정말 단순히 그 정보를 가지고 SNS에 사진만 올렸다면 구성할 만한 범죄가 마땅치 않은 거죠. 맞아. 그래서 생각난 게 명예훼손을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지금 내가 아님에도 마치 그런 소개팅 어플 상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성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맞아. 행세를 한 거잖아요. 네. 내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하였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의 어떤 처벌을 고려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연에서 도용한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앞서서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네. 이렇게 단순히 명의 도용만 했을 때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상 배상 청구는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재판부에서도 지금 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고 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거짓 사실을 적극적으로 적시한 부분도 아니고 네. 이에 따라서 어떤 명예 자체가 훼손이 되었다고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원래 이 명예훼손은 뭐 사실일지라도 내지는 허위의 사실일지라도 뭔가 이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실제로 어떤 신용의 저하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가입한 것도 아니고 네. 명의만 도용됐지 이 자체로 명예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그 요즘에 병원에 보면 특히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뭐 이런 데 네. 보면 전후 비포 앤 애프터. 네, 비포 앤 애프터. 맞아요.
전에 거는 이렇게 좀 시무룩하게 있는데 그 뒤에 거는 싹싹 웃으면서 야, 그죠? 이렇게 찍더라고. 근데 이거를 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올려놓으면 이건 아, 그거 초상권 절대 안 되죠.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초상권 침해 될 수 있고 네. 아까 그 우리가 감로등을박이 있었던 명예훼손도 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뭐 시술 의원에 가가지고 그 레이저 시술을 조금 그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받았어요.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스태프분들이 와르르 들어오시더니 사진을 막 찍으시는 거예요. 저의 그 부위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죠. 너무 아니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근데 이게 의료용 목적에서 그러니까 본인들 보관의 목적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니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저한테 마취도 안 풀렸는데 이렇게 찍으면 변호사인데. 어떡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런 경우에 뭐냐면 저기 어디 그 구석에 동의서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 있어요. 사진도 네, 쓰시고. 그리고 저도 체크하고 몇 달 뒤여서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건 거죠. 이거를 남들한테 배포하면 안 된다. 그럼요. 나는 그런 동의를 한 적은 없다. 이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엄청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게 퍼지면 어떡하지? 비포 앤 애프터로. 이거는 만약에 그 사진이 저의 동의 없이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면은 초상권 침해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명예훼손의 문제도 그냥 이게 사진만 나갔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암울했다가 우리의 시술 이후로 이렇게 밝아졌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양념으로 같이 곁들여서 나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저는 명예훼손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근에 그 SNS 보면 라방이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 많이 찍거든요. 이게 셀카봉 갖다 끼워가지고 저는 지금 행복한 아침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와! 막 찍는데 내가 이쑤시고 있어. 근데 내 모습 딱 찍혔어. 박선희 씨 이쑤시고 있네? 막 이러고. 그게 방송이 라이브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건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나갔어. 그럼 어떡해요? 일단은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 식별 가능성.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나의 전신이나 얼굴 이런 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찍혔다라고 하면 식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영리 목적 여부. 이 영리 목적 여부가 그 라이브 방송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단순히 어떤 맛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당신의 초상권을 침해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리를 취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막 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영리 목적, 어떤 광고, 홍보 그런 목적으로 내가 남의 어떤 사진을 도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영리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동의 범위 초과. 아까 제 사연이죠. 저는 분명히 의료용 목적에서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이거를 일파만파 퍼뜨리는 거에까지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자의 동의 부분을 초과해서 만약에 유포가 된다라거나 하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스포츠 경기장 같은 데 가면 그 관중석에서 갑자기 내 얼굴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나는 경기 보러 가기 전에 동의하고 가나요? 안 하잖아요. 내 거 전광판에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동의서 동의하고 안 그런 거 쓰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 운전이란다. 그 경기장 측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상권 침해니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기를 보러 갈 때 내 얼굴이 찍혀가지고 전광판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 할 수도 묵시적 있죠. 동의가 맞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까지 내 얼굴이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전 국민이 내가 이 경기를 보러 갔다는 걸 다 알게 됐으니까 나는 이거를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거는 조금 인정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해소만 할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초상권이라는 거 조금 명확해졌는데 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보호돼야 할 권리다. 이렇게 딱 정리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예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내 사진, 내 영상 보호돼야 되는 게 일단 원칙으로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예외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무단 촬영이 합리화되는 정당화되는 그런 사례들 보면은 이제 이웃이었는데 A 씨와 B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계속해서 좀 다툼을 벌여온 겁니다. 근데 이 때문에 A 씨가 이제 항의를 하러 온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B 씨가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A 씨가 폭행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 갈등이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A 씨가 이웃 주민들에게 어떤 불만 사항을 전하려고 현수막을 걸고 있었는데 이 현수막을 A 씨가 설치하고 있는 걸 또 B 씨가 촬영을 했죠. 그러면서 이웃들과 이렇게 마찰을 빚는 그 모습을 딱 촬영을 해서 동 대표와 이웃 주민들이 있는 그런 단체 SNS에 공유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딱 두고서 A 씨는 지금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 얼굴, 내 모습이 그대로 담기고 이게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퍼날라지기까지 했다. 이 부분에 문제를 삼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초상권 침해다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원치 않는데도 동의 없이 촬영이 된 부분은 맞고 심지어 그게 이웃 주민들에게 공유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두 촬영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보았습니다. 일단 사안을 좀 나눠봐야 돼요. 먼저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왔다가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욕설을 한 부분을 촬영을 한 건 이건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변호사들이 늘상 얘기하죠. 그냥 소송할 수 없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지금 서로 폭행을 당하고 있고 욕설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상황 딱 영상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내가 어떤 처벌을 위해서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럼 두 번째 부분.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이웃 주민들과 어떤 소란, 충돌이 있었던 부분을 촬영한 부분도 현수막을 건다는 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현수막을 지금 게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촬영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가 되었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 주민들 사이에 이 사진이나 영상이 공유가 된 것도 아주 인터넷상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현수막을 건 이해 당사자들,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지금 여러 사례를 보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 강 변호사님이 왜 경기장에서 딱 사진 찍혔는데 이거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렇게 경기장에서 두 남녀가 예쁘게 사진이 찍혔는데 갑자기 손을 탁 놉니다. 어머, 불륜이. 불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생중계가 돼서 나의 일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일이 됐을 때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길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잘못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초상권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남의 사진, 남의 영상은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해도 상당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한테 사실 이런 거 문의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리 희망적인 답변은 못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뭐 가족끼리 셀카 같은 거 이렇게 찍다가 뒤에 누군가 찍혔어요. 근데 또 불륜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를 SNS에 올렸는데 사실 그 행동이 엄청나게 비난받을 행동이다? 그러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찍힌 사람 측에서는 나는 이걸로 인해서 정말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너의 SNS로 인해서 나의 불륜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사실 그럴 경우에 위자료가 크게 인정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까 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제가 시술을 받았는데 정말 이만큼만 가렸어요. 정말 이만큼만 가려가지고 너무 알겠어요. 누군지 다 알 수 있는데 남들이 보면 식별 가능성이 정말 100%인데 그 병원이 엄청 그 번화가의 큰 대형 병원이라고 쳐볼게요. 거기 전광판에 제가 여기만 가려져가지고 비포는 너무나도 암울한데 애프터는 너무나도 밝은 이 모든 거는 우리의 시술로서 강성신이 이렇게 변화한 것이다라는 게 전광판에 도로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 경우에 사실 저의 정신적 고통은 아까의 경우보다는 더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위자료 기준을 산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하나 알았어요. 예. 이저 하도 이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륜들이 전부 어디 방에 들어가. 불륜이 잘못됐죠. 아 정말. 근데 진짜 내가 찍을 권리가 있다면 찍히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니까 네, 또 네.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하고 좀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복면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뭘까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 오늘의 고민 주인공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부부란 서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여야 하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이 사랑이 집착과 혹은 통제로 맞아.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복면 상담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집착의 끝판왕. 자,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예, 저는 부모님을 가까이서 돌보고 있는 40대 딸인데요. 지금 최근에 아버지께서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으신 뒤로 엄마에 대해서 집착이 좀 많이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어디 늦게 오거나 어디 볼일만 보고 와도 전화를 막 수십 통씩 하시고 어쩔 때는 막 80통까지 하고 엄마가 그래가지고 막 아빠 번호를 차단할 정도까지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저한테 막 계속 전화해서 엄마 왜 전화 안 받냐, 빨리 전화 나보고 하라고 해라. 뭐 명절에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이제 왔다가 가고 저희가 이제 집에 왔는데 아빠가 동생은 왜 안 오냐고, 남동생 뭐 방금 왔다 갔는데도 왜 안 오냐고 전화해보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왔다 갔는데 막 그래서 뭐 동생이 같이 안 왔다 간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좀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아빠의 집착이 자꾸 심해지니까 지금 사회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요양사회를 하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사회활동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힘들죠. 저기 친구들이랑 하루 놀러 간 적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이제 아빠도 까먹었는지 이제 계속 전화하다가 이제 엄마가 도저히 노는데 방해되고 막 이러니까 전화를 꺼놓거나 이렇게 차단해놨더니 아빠가 이제 계속 전화하다가 경찰서에 저희도 모르게 또 신고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엄마도 자꾸 이제 건강도 잠깐 안 좋으신데 나갔다 자꾸 아빠까지 저러시니까 이제 엄마 자꾸 지쳐가시고 그러니까 좀 나 이렇게 진짜 살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 막 자꾸 이런 얘기도 자꾸 하시더라고요. 되게 우울증 같은 것도 오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로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엄마나 아빠가 전화 오면은 제가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서로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되게 난처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아버님이 단순히 집착이 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원래 그런 건지 경도 인지장애라는 병 때문에 병적으로 이러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경도 인지장애가요, 치매는 아닌데 맞아. 치매로 갈 수도 있다.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일상 기능은 이제 잘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인지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약화가 되는 이제 그런 맞아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매로 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근데 이 경도 인지장애가 시작이 되면요, 이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게 본인도 어느 정도 내가 예전 같지가 않잖아.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이런 걸 좀 인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죠.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속상하고. 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적인 이상 행동이나 뭔가 계속 전화를 한다던가 막 지나치게 연락을 한다던가 이렇게 집착 아니면 의존 이런 데까지 가고 또 심지어는 왜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좀 피해의식이나 좀 너무 예민한 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나 익숙한 상황도 이게 순간적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런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억력들이 흔들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거나 조금 엉뚱한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런 변화들이 아예 이제 새롭게 생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 이렇게 기존에 특히 취약했던 부분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더 뚜렷해지는데 이 예를 들면 원래 불안이 많았던 분들은요. 네. 그 불안이 병이랑 결합이 돼서 이제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예민해지거나 더 집착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좀 의존적이고 애착이 강하던 분들은요. 네. 이게 상대방을 잃을까 봐 뭐 다 과하게 매달리거나 수없이 전화하고 이제 이런 행동도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좀 갑작스럽게 느끼시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있던 그 단면이 질병을 통해서 심해졌다. 조금 증폭된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착하고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질병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실제로 사연 들어보면 어머님과 전화가 안 되잖아. 그럼 무려 80통이나 전화가 와 있어. 네. 부재 중에 80통 남편한테 와 있다 이러면 막 소름 돋거든요. 숨이 턱 막히긴 하죠.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하실 일도 많잖아. 근데 계속 남편한테 연락이 온다 이러면 너무 화가 날 거야. 너무 짜증나고 막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이게 네. 아버님 입장도 조금 좀 헤아려야 되는 게 네. 이게 아버님 정상이 아니시잖아요. 몸이 아프고 뭐 경도 인지장애 이 판정까지 받으신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본인도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어디 아프면 좀 위축되고 좀 예민해지고 막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뭔가 이제 불안과 혼란 이런 거를 좀 통제하려는 행동으로서 좀 과잉하게 좀 보여준 게 아닐까. 요렇게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로 가기 전 단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이 아버지의 심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 심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노령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경도 인지장애 앓고 있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력이 점점 깜빡깜빡하고 좀 순간순간 낯설어지고 길도 내가 아는 데인데 어디더라 막 말도 생각이 안 나고 자,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아버님의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 정말 불안 그리고 상실에 대한 공포죠. 이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면요. 단순한 기억만 잃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좀 이상해졌다. 이전과 다르다. 이거를 본인이 가장 먼저 인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나를 붙잡아줄 사람, 필요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그때 뭘 하냐면 전화로 바로 가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니까 이게 나 지금 안전할까? 나 괜찮은가? 근데 이게 이 불안에 기인한 확인 행동, 일종의 확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요, 정말 심리적인 구조, 나 좀 구해줘. 이제 이런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이 경도 인지장애는요, 네. 단지 인지 저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반적인 뇌 기능이 약화되는데, 자,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네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감정 조절 기능도 같이 약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엔 좀 너그럽게 넘겼던 일도 이젠 예민해져서 화가 나죠. 막 자꾸 화가 나고 상대가 전화를 안 받으면 예전에는 좀 에이, 뭐 바쁜가 보다 했을 텐데 그렇죠.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렇죠. 무슨 일 있어? 자, 이러면서 막 날 무시하는 거야? 어, 아니면 나 버림받는 건가? 아내가 나를 싫어하나? 자, 이렇게 해서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못 믿겠고 세상도 못 믿겠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너라도 내 옆에 있어줘. 자, 이런 구조 요청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단순한 집착이라기보다는요. 나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누군가라도 붙잡고 싶은 그 절박함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절박함으로 아내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아내가 즉각 나의 반응에 행동해 주길 바라는데 그걸 이제
당하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막 지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어머님이 아버님 전화를 차단했다는 말 듣고 차단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행 간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전화를 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차단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이해심이 또 들긴 들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힘드셨으면 차단까지 했을까. 근데 연락이라는 걸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자고요. 네. 이게 연락을 딱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은 바빠서 안 받나 아니면 딴 일 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안 받으면은 계속 이제 생각이 좀 더 증폭이 됩니다. 무슨 일 있나. 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내가 꼭 전화를 해야 되는 당시에 계속 생긴 거죠.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가족이랑 배우자가 이러면은 진짜 더 이게 좀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바로 전화 안 받았을 땐 조금 기다린다고 저도 10분, 30분, 1시간 뒤에도 연락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점점 지금 장진택 기자 얘기한 대로 막 증폭되는 거거든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까지 하고 그럼 이게 막 폭발되는 거죠. 그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터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딸이어서 그런지 이 따님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 부모님이 이런 문제로 다투고 갈등을 겪으면 중간에 껴있는 그 딸이 정말 힘들거든요. 부모님이 싸우시잖아요. 그 제일 눈치 보는 건 진짜 자식이에요. 맞아요. 같은 집안에 있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면 그건 더할 나위 없지만 저는 이게 부모님 친정이 부산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를 해요. 아이고 누구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엄마 왜? 아이 세상에 소파에 앉아 꼼짝도 안 하고 내 밥을 차려주면 밥만 떠먹고 그냥 자기 소파로 가고 막 한 시간을 말씀하시거든요. 엄마 그랬구나. 엄마 속상했구나. 전화 끊고 나서 아빠 전화해요. 그러면 아빠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 들어봐라 내 얘기 좀. 각자 입장이 엄마는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꼼짝하면 좋겠구만 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내가 정신이 없고 또 이런 말씀하시면 또 아빠 이해를 해요. 또 중간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네. 그 무뚝뚝한 아들한테는 또 전화를 안 하셔요. 근데 딸들이 굉장히 여기서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긴 하거든요. 네. 제일 답답한 게 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딸 네. 입장은 잘 대변을 해주셨는데 네. 딸 입장은 주로 이제 좀 들어주고 아이고 뭐 다 그 잘못했네 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들은 안 뭔가 돼. 이렇게 좀 이렇게 아들의 구실은 조금 좀 묵직한 것 같아. 뭔가 판결을 내려주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해결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엄마 듣다가 얘기하면 어떻게? 듣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나 아빠 좀 어떻게 해봐라 네가 좀.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또 넌 아빠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자식 키워봐 소용없다. 근데 남자들은 엄마.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야?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맞아요. 아들들. 네. 서운해. 아니 우리가 듣기에도 내가 뭘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소리 듣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엄마가 전화하시면 너는 아빠 편이니? 너는 네 애니 편이니? 이래. 그럼 누구 편을 들어? 맞아요. 근데 방금 해결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뭐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탁 치워뒀다면 이제는 뭔가 내가 나서야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자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치고 맞아.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아프셔서 그러니까 이해하겠다 하는데 또 엄마를 보면 그래 엄마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면 그 중간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 오징어가 돼. 아니 그리고 또 얘들이 나중에 크면은 두 분 중에서 재산이 더 많은 분 편을 들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현실적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정말 진짜 이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진짜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부모님 부부 싸움 사이에 낀 이 자식들의 고충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다니까요. 맞죠?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그런데 정말 이때는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두 사람 사이를 완전히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 내려놔라. 이거는요, 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아하. 감당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여기서 관계를 완벽하게 조율하는 조율자 역할이 아니에요. 네. 완벽한 조율자가 아니라 연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연결자. 자,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아유 엄마 힘든 거 알지. 근데 아빠도 지금 좀 예민한 상황이지. 아빠한테는 아빠 엄마가 아빠를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각자의 감정을 그냥 let it be 인정해 주는 게 let it 일단은 be.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아주 중간 지점을 잘 찾으셔야지 돼요. 네. 박쥐처럼. 자, 네. 나는 엄마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자, 이런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고요. 자,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딸이 되지 마세요. 이거는 그저 지치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연을 네. 보내주신 이 사연자 분께서는 물론 부모님 사이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힘들게 하는 진짜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연 들어보시죠. 아빠는 자기는 뭐 계속 그런 일 없다고 멀쩡하다고 자꾸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 계속 이렇게 부정하고 계시는 거죠. 까먹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막 칠판이나 카톡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칠판도 사가지고 적어놓고 막 그런 걸 해놓긴 했어요. 근데도 자기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식으로 자꾸 그러거나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정을 안 자꾸 하시네. 그러시니까 저희도 뭐 대책이 없고 세상에. 저런 어머머머. 점점 화도 많이 내시고. 또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만 좀 먹으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아까 전에 술을 먹은 것도 까먹고 또 자꾸 계속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전에도 장례식장에서도 또 술을 계속 드셔가지고 막 술 가져오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근데 술 이제 더 이상 없다니까 장례식장에 술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주변 사람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냐고 막 괜찮겠냐 막 이런 얘기도 막 들으시고 이거 큰일인데요. 이게 본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겠어요, 가족들은. 아니 그 치매 가기 전에 경도인지 장애 요때 관리를 잘하고 약도 드시고 치료 받으시잖아요. 그럼 치매 안 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아프다고 인정하고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나는 멀쩡하다, 난 괜찮아 막 계속 이러시니까 가족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답답해. 네, 우리 아버지 세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성장해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운다, 뭐 이런 거, 네. 예? 뭐 아프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더더욱 내가 왜 아프냐, 나 아프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들은 아프시면 병원도 잘 안 가시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네. 집에서 참고 버티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 네. 이게 뭔지도 좀 궁금해요. 이 경우 아주 흔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질병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부정. 자기 방어 기제이자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특히 이제 경도 인지장애나 이제 초기 치매에서는요,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점점 사라진다, 내가 무너진다 이런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제 살아남으려고 나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별일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한테 주문을 거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아버님 세대들 진짜 약해지면 안 된다, 이 남자는 버텨야 된다, 난 멀쩡하다, 내가 무슨 병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네. 결국 중요한 건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좀 몸을 돌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할 때 가족들은 좀 어떤
어떤 태도를 네. 갖는 게 중요할까요? 정말 가족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본인이 병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가족들이 억지로 엄마 병 맞다니까, 아빠 병 맞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오히려 저항감만 훨씬 더 커져요. 부정만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하시기보다는요. 곁에서 지켜주려는 태도가 더 중요한데요. 근데 가족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지적보다는요. 안심을 먼저 주세요. 안심을. 이제 환자 본인도 내가 예전 같지 않아 이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누그러뜨리는 말 한마디 이제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런 말이 불안을 훨씬 더 줄여줍니다. 그리고 과잉 보호하기보다는요 함께 하기를 택해 주세요. 이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도움이 안 되니까요. 이제 오히려 함께 해보자. 함께. 같이 기억해봐요. 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좀 참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거 인지기능 계속 쓰실 수 있게. 함께 해보자. 네. 그리고 셋째는요 기억보다는요 감정을 남겨주세요. 감정. 이제 환자는요 이 구체적인 사실들은 잊을 수 있지만 그때 받았던 감정은 오래 기억을 하거든요. 그 드라마 보면 치매 걸리신 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니면 매우 좋았던 추억 같은 것들은 오래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를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말투, 눈맞춤 같은 이 감정적인 교감, 연결감을 많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환자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네, 가족이 함께 적응해야지 변화도 빠릅니다. 네. 이게 이제 경도인지 장애 정도에서 그치면 되는데 이게 네. 치매로 계속 이어지고 그게 길어지면 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이 옆에 있는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2018년 기준 월 평균 부담액이 28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1년이라고 볼 경우에는 1년이면 3,300만 원이 넘는 맞아요. 이 돈이 오직 간병비만으로 지출이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간병인 쓰자니 비용이 너무 많고 직장 다니면서 돌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족이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간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부모니까 내 남편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지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문제들, 네. 이런 부담들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 하면 아버지의 부담은 덜고 네. 어머님이 마음의 짐, 이런 좀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진짜 일단은요, 이 가족들의 정서적 경계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아버님께 명확히 반복적으로 좀 인지는 시켜주세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패턴 고정화를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몇 시고 어디에 가 있고 몇 시에 돌아온다. 이걸 좀 스케치북에 써서 붙여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계 옆에 엄마는 3시에 온다. 뭐 외출 중 같은 메모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어머님한테도 이 정서적인 휴식을 할 수 있는 틈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거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도 좀 받으세요. 주간보호센터. 네. 그리고 방문 간호 서비스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아까 이분은 본인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설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학습도 하고 친구들 만나면 좋은데 꼭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픈 네. 사람이냐면서.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네. 제일 좋은 건 주변에 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취미랄까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좀 덜 하실 텐데 이런 게 없으면 자꾸 한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도와줘야죠. 예, 복면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정말 덥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하늘이 흐려서 햇빛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흐린 하늘 속에 습기가 가득 차 있어서 기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2도, 체감 온도는 39.5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답답한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더위의 기세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전 34도, 대구가 37도까지 올라서 답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면서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양이 꽤 많은데요. 일시적으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집중됩니다. 아직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중부는 종일 흐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은데요.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3호 태풍 문과 4호 태풍 다나스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끌어올린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뜨거운 폭염을 더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외 토픽 보니까 유럽에는 막 40도가 넘더라고요. 정말 날이 무덥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냉방기기 하루 종일 틀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냉방병 이야기 나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어떻게 하면 더위를 좀 건강하게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Save the next channel A